대표적인 다자간 무역 협상 중에 하나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차입니다. 8차. 추진 관점부터 보자면 1986년에 우루과이에 있는 푼타델 에스테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나서 93년 12월 제네바에서 협정을 채택함으로써 WTO 체제 탄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86년 9월에 시작해서 94년 4월에 이제 93년 12월에 제네바 협정문 채택함으로 인해서 WTO 체제 탄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우루과이 협상은 94년 4월 달에 모로코에서 모로코 마라케시 강요회의의 끝으로 7년 7개월간의 협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세계 123개 회원국이 참가한 다자간 무역 협상 회의였고, 가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에 새로운 다른 국제 무역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라는데 합의를 하고 WTO의 신설을 합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 이후에 45년간 유지되는 가트 체제는 막을 내리고 95년이 되면은 1월 1일부터 WTO 체제가 새로이 출범하게 됩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여기 추진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보호무역주의 및 가트 기능 약화입니다. 48년 가트가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되어서 세계 무역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주의,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주의마저 이제 탄생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트 제일 처음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보호 조치, 그리고 가트 밖에 있는 보호무역 수단들이 남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트는 다자주의라 말씀드렸죠. 다자주의가 아닌 쌍무주의고 지역주의적 협상을 통한 무역규제 조치가 낱말되었다는 겁니다. 다자가 아닌데 쌍무적 혹은 지역주의적 협상을 통한 무역규제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또한 가트를 통해서 통한 무역 자유화의 리더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가트 체제의 지위 역시 동반 하락합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 보시면 1970년대 이후에 뭐가 발생하니? 그게 발생합니다.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2차 오일 쇼크 두 번 발생합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원유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렇게 폭등해요. 세계 경기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기도 경기 침체인데, 원래 경기 침체가 되면은 물가는 낮아져야 된다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은 기본 개념이죠. 그런데 원유 가격이 올랐네?
원유는 우리 생산하는 물품에 많은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물가가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와 같이 물가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여파는 80년대까지 갑니다. 80년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고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1차 배경. 그 다음 이제 무역 자유화 대상 확대 필요성입니다. 무역 자유화 대상의 확대 필요성. 즉 새로운 무역 분야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가트 규율 대상은 주로 뭐였냐면 상품, 농산품 교역, 석유와 같은 1차 상품, 가트 1차 상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트의 규율 대상은 주로 상품이었고 상품의 경우에도 농산품이라든지 석유 같은 1차 상품은 가트 밖의 예외였습니다. 여기 그 말이에요. 이거를 좀 잘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상품이었고 농산품이라든지 석유와 같은 1차 상품은 가트 밖의 예외적인 예외로서 거래됐다는 겁니다. 또한 그 2차 상품의 경우에도 섬유도 별도의 다자간 협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라든지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무역이 증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부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기술 발전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서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 국제투자 관련 무역이 증대되었는데 이를 규율할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무역과를 포괄하는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새로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무역 자유화 규범의 필요성입니다. 가트는 일반적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고 수량 제한 조치의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의 비통일성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너무 많은 예외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중요한 무역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관세 인하는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8차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이로써는 무역 정책 즉 보호무역 수단으로서의 관세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고 그 대신 비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인 수량적 제한 조치와 같은 것들이 이제 무역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 무역 수단 VAR이라든지 OMA라든지 이러한 회색 지대 조치가 범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색 조치가 범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색 지대 조치는 우리 다음 편에 할 국제지역 경제 통합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색 지대 조치는 또한 가트의 반덤핑 조치 여기 나오죠. 반덤핑 조치나 상계 관세 조치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남용이 심했다. 남용이 심했다라는 거. 우선 기억해 두시고 반덤핑 조치 그리고 상계 관세 조치는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뒤편에 국제지역 경제 통합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역 이러한 가트 규정을 남용, 가트 규제 남용을 규제하고 가트 밖의 회사 제재 조치를 규제하는 새로운 무역 자유화 규범의 제정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유. 네 번째는 개도국의 불만과 그리고 욕구가 전달됐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같은 내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증대 그리고 경제 성장의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지가 못했다는. 그리고 가트 체제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의한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규범을 운영해 왔다는 대한 불만이 높아집니다. 개도국 사이에. 그래서 개도국들의 대선진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이해관계, 이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어떤 다사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마지막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입니다. 가트는 하나의 협정문에 불과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트는 이러한 기능적 한계가 노출되고 가트에 대한 가맹국들의 신뢰도도 저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트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다자간 무역기구를 설립하자 라고 한 게 바로 WTO입니다. 자, UR 협상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특징. 첫 번째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화. 여러분 UR 협상 우리 8개가 있는데 8개 라운드가 있는데 제 8차인 UR 협상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 이전 7차례 다자간 협상에 비교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이제 다자간 무역 협상은 1차적 목표가 뭐였냐면 관세 인하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비관 장벽을 주 협상 의제로 했으나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오면서 광범위해지고 포괄적인 대상을 의제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표에서도 보다시피 첫 번째가 시장 개방 분야로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 그 이전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농산물, 섬유류를 다뤘습니다. 또한 무역 규범 분야에서도 보시다시피 개도국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던 반덤핑 조치라든지 세이프가드가 협상 의제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협상 의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비스 교역까지 새로운 의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새로운 교역 질서 창출입니다. 즉 WTO 체제가 출범되어지게 됩니다. 이 우루과이 협상의 결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가트 기능의 약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교역이 등장했다. 또 미국 경제력이 상대적인 약화에 따라서 국제 경제 구조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가트를 중심으로 한 새 교역 질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출범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바로 WTO의 출범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은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계 경제 따지면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WTO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국제통화기금 IMF, 나머지 하나가 세계은행입니다. IBRD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IBRD를 세계은행이라 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물론 세계은행 연합에 속해 있죠. IBRD가 속해 있는데 사실상 세계은행 IBRD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생길 때 IBRD로 이렇게 먼저 생겼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개 기둥에서 원래는 ITO라는 걸 설립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되었다. 무산되었었다. 그리고 나서 45년 만에 현실화되죠. 뭐로? WTO로. 그래서 이 WTO는 가트와는 달리 국제법적인 지위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제무역기구가 됩니다. 자, WTO의 목적과 기본 원칙은 어디까지나 가트의 기본 원칙에 추가적 목표와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보면 가트의 기본 원칙을 계승하고 몇 가지 추가적 원칙 목표로 전제한다. 그래서 WTO의 목적과 기본은 첫 번째로는 차별 없는 무역, 무차별주의. 같죠 이거. 최혜국 대우, MFN, WTO에서도 기본 원칙이다. 다만 서비스 교역 일반 협정은 몇 가지 예외를 추가합니다. 몇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애국 대우도 WTO에서는 기본 원칙이지만 서비스 교역에 관련된 일반 협정은 몇 가지 일정한 예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국민 대우 역시 마찬가지. 서비스 무역 그리고 무역 관련 투자 협정을 제정합니다. 내국민 대우에 대한 서비스 무역 그리고 무역 관련 투자 협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대한 의미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이 됩니다. 가트 역시 마찬가지 세계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했지만 W 체제는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제 중에 하나인 농산물이라든지 섬유류 또한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W 체제는 그러니까 가트보다 더 넓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세가 수입 물품 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건 당연한 물론이고 관세 수준도 WTO에 약속한 양호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호 수준 인상할 수 없다.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관련 무역에 대해서 WTO에 미리 약속한 규제 조치 이상의 규제를 행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예측 가능한 무역을 통한 무역 자유화가 가능했다. 여기
보다 예측 가능한 자유무역입니다. 보다 예측 가능한 자유무역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다시피 보다 엄격한 자유무역, 수량 제한 철폐, 농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거의 모두를 관세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수업은 국제통상학의 개론이죠. 국제통상학의 개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이쪽 국제통상 관련된 위의 과목, 통상론 같은 과목을 보시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산물의 관세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저희 개론에서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분야는 관세화를 했구나. 그러니까 비현 장벽에 여기 아니라 비현 장벽을 아니라 관세화를 해버렸구나. 그래서 더 알기 쉽겠죠. 관세화를 해버렸으니까 더 투명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입니다. 가트에서 더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페어 테리프 개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 원칙입니다. 보시면 WTO는 각국의 행정기관이나 그리고 사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법 적용, 제도 운영 그리고 서비스 무역이나 투자 관련 무역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모든 무역 관계법 그리고 규제사항 공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행하는 무역 정책 검토제도 TPRM, 회원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정기적 감사. 이를 통한 무역에 대한 투명성 원칙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WTO에서는 특별히 이 목표로서 보다 공정한 무역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제기된 이런 공정 무역 개념을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 개발과 경제 개혁의 촉진입니다. 우루과이도 협상 배경과 관련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가트 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이 높았다. 그에 따라서 WTO에서는 개도국의 경제 개발 그리고 경제 개혁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기본 목표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우루과이라는 최종 협정문 전문에서 WTO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의 증진과 이를 통한 회원국들의 생활 수준 향상, 실질 소득과 수요의 지속적이고 양적인 확대를 목표로 명시합니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은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국제무역 증대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쪽에 나옵니다. 개도국 역시 선진국 같은 무역 자유를 이행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WTO 규정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선진국들이 채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약속의 신속한 이행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각종 경제 지원 특혜 조치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혜택이랄까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농산물 분야 같은 경우에 비관세 장벽을 거의 모두 관세화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어떤 물품 같은 거, 쌀 같은 경우 마찬가지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예외를 뒀었어요. 그래서
10년 거치 이렇게 뭐 그다음 또 한 번 더 거치하죠. 예외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쌀에 관련돼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게 기간이 끝났. 어, 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좀 더 볼게요. 제가 원래는 저희 통상학 개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농업을 약간 얘기해 볼까요? 농업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랫동안 보호받아 온 분야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 이전 그러니까 80 예전부터 농업이 중요했죠. 그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분야이죠. 보호받아온. 그래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농업 보조를 해주고 수입 보호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구매를 합니다. 정부 구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농업 부분의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 공업국이 노동 집약적인 계도보다 무역에 개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업에 관해서는 선진국이 훨씬 더 보호무역적입니다. 왜냐? 가난한 국가와는 다르게 부유한 국가는 국가 경제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낮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임금 상승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작습니다. 반면 이에 따른 농민 1인당 이익은 어떻겠습니까? 작겠어요? 크겠어요? 아무리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해도 어, 임금 상승이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어요. 하지만 농민 1인당 이익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농산물 자유무역을 인해서 이익을 누릴 산업보다 농산물 보호무역으로 이익을 누릴 농업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로비를 하고 정부 정책이 농산물 보호무역 이익에 편승할이란 단어 쓸까요? 편승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농산물 무역에 관해서는 가트에서 공산품 관련 규칙에 비해서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트 체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농산물을 특수한 상품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 제 7차 라운드 제 7차 라운드가 뭐냐면 도쿄 라운드입니다. 도쿄 라운드에서 농산물 문제를 처음 다룬 이유 그러니까 7차인 도쿄 라운드에서 농산물을 제일 처음 다룹니다. 제일 처음 다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때 다룬다 했었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선은 맞습니다. 도쿄 라운드에서 처음 다룬 건 맞아요. 농산물을 처음 다루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하는데 가트 영국은 농산물 협정의 합의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쿄 라운드에서는 농산물 문제를 처음 다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산물 협정의 합의에 도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TO 농업협정은 다시 말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모든 비관 장벽을 관세화해서 기존의 관세에 통합시켰다. 그리고 선진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율을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관세율은 이때 처음 정할 때 6년간에 걸쳐서 매년
동일한 비율로 그 시기,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86년부터 88년 수준으로부터 36%를 인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각 품목의 인하폭이 최소 15%, 개도국은 10년에 걸쳐서 24%, 24%. 평균이에요, 평균.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은 36%, 개도국은 24%.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뒀죠, 이렇게 뒀습니다. 유예 기간도 허용했고, 약간 더 선진국이 더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려드렸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금 쌀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합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자, WTO 조직과 기능, 그리고 WTO 새로운 제도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WTO 조직과 기능입니다.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강요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강요회의. Ministerial Conference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 강력급 대표로 구성되고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됩니다. 작년입니까? 작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됐습니다. 작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가 됐었어요. 2년에 한 번인데, WTO 협정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강요회의가 미니스트리얼 컨퍼런스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요회의는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WTO의 중심적 역할은 일반 이사회가 합니다, 여러분. 얘는 상설 기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중심적 역할은 얘는 비상설 다시 얘는 비상설 기구고 얘는 상설 기구예요. 얘는 2년에 한 번 분명히 2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상설 기구입니다. 일반 이사회는 이 제너럴 카운실은 상설 기구입니다. 그래서 WTO의 중심적 역할은 얘가 수행한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아셔야 될 게 신문에도 보면은 좀 신문 기사 좀 다르게 신문 기사도 좀 약간 다르게 나올게요. 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파트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강요회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일반 이사회는 상설 기구고, 그래서 더욱더 사실상의 중심적 역할은 이 일반 이사회가 하더라라는 거고, 이 제너럴 카운실 일반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개최됩니다. 다시 수시로 개최돼요. 그래서 일반 이사회 산하에는 3개의 무역 분야별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마다 분쟁 해결 기구와 무역 정책 기구, 검토 기구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분쟁 해결 기구와 무역 정책 검토 기구로 일반 이사회가 전환이 됩니다. 전환. 어떨 때는 얘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분쟁 해결 기구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얘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이 말이에요. 전환된다.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또한 일반 이사회 산하에는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규제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그리고 예산재정관리위원회. 그리고 위원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관련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각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WTO에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쟁 해결 기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중요합니다. 분쟁 해결 기구라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약간 시간 오버된다 해도 예전에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쪽에 있는 생선들을 우리나라에 갖고 올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제한을 둬요. 후쿠시마산 물고기에 대해 생선에 대해서.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이라든지 동남아 몇 개국 포함해서 전 세계 몇십 개국이 마찬가지 노하우입니다. 근데 일본이 딱 한 개 나라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 개국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여러분? 한국이에요. 대만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여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도 있는데 한국을 딱 겁니다. 너 일로와 DSB에 가자. DSB가 바로 이 분쟁 해결 기구. 이건 Dispute Settlement Body예요. DSB 분쟁 해결 기구에서 제소를 합니다. 제소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쟁 해결 기구는 2심인데 우리나라가 1심에서 졌어요. 패소했습니다. 역대로 1심에서 패소하고 나서 2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 우리나라가 2심에서 승소합니다. 승소해요. 2심에서 윈합니다. 우리나라가 윈. 이때 우리나라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시면은 WTO의 사무총장을 새로 뽑는다고 뉴스 나오죠. 그 중에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요거였습니다. 이때였어요. 이때 2심 때 윈. 그랬었다 라는 거예요. 자, 사무국은 사무집행기구죠. WTO에는 본부의 사무총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강요회의는 사무총장을 임명하죠. 뽑히면은 또 표대결입니다, 여러분. 표대결이에요. 표대결. 사무총장은 또 사무총장의 권한, 의무, 근무 조건, 임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합니다. 이 사무국에서. 자, 의사결정 다시 볼게요. 가트 체제에서는 관행적으로 수립된 컨센서스입니다. 알아두시길. 카드 체제의 관행으로 정착된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요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같아요. 합의.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이거 이 내용 합의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검토했고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했을 때 손 안 들면 합의됐던 겁니다. 컨센서스가 이래졌구나. 이거죠. 합의된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그래서 좀 그렇고 WTA에서 오면은 합의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결정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투표로도 의사결정을 한다. 투표로도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새로운 제도. 자, 빨리 할게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 해결 기구가 있고, 분쟁 해결 절차는 같은 내에서는 통상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절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분쟁 능력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WTO 협정에 오면서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규정을 두고 분쟁 해결 기구인 이 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합니다. 설치했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분쟁이 발생하면은 우선은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하기랍니다. 이게 분쟁 해결 절차의 기본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너네 둘끼리 협의해봐라고 합니다. 협의해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까지 하면 그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상위 과목을 하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1심, 2심 이렇게 했어요. 1심, 2심 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 두 번째는 무역정책 검토제도입니다. 무역정책 검토제도가 있습니다. WTO 협정의 기본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쟁 해결을 통한 협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과 관행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다. 하지만 요거 우리 분쟁 해결 절차는 사후 조치잖아요. 사전 방지가 바람직하다. 이 사전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구가 뭐냐면 TPRB, Trade Policy Review Body입니다. 위에 똑같죠? 분쟁 절차랑 분쟁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 무역정책 검토 기구를 설치하고 얘가 하는 게 뭐냐면 협정 일반 회원국이 너네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협정 뭐 위반 회원국일 수도 있고 협정 회원국일 수도 있고 무역 정책과 관행을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긴 한데 투명성 회원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WTO에서 나와요. 그래서 각각 체크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 좀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가 특정의 무역 정책이나 법규 등을 WTO 당국에 통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도 통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 정책이나 조치가 있으면 통지. 실제적으로 아니 통지하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WTO가 개별 회원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검토를 행해서 회원국들이 규칙과 약속을 준수토록 하는 겁니다.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바로 말씀드린 게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즉 개별 회원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 검토. 그래서 회원국들이 규칙과 약속을 준수하게 한다. 이게 바로 무역 정책 검토 제도이다. 이를 위한 기구는 무역 정책 검토 기구이다. 약간 덜했어요. 약간 덜했습니다. 약간 덜하고 약간 덜한 거 하고 나서 이제 경제 통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